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9번째 페이지. 살면서 11명의 대통령을 경험해본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연식이 제가 8명.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으로 기억하는 첫 대통령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고.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완전 꼬마 광일. 꼬마였었는데 그때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집에 이제 어르신들이 네. 거의 이제 국상을 당한 것처럼 꼬마에게도 크게 슬퍼하시고 왔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했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체 역사를 볼 때 그때 사건은 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대통령 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들과 더불어서 각인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6.3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향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은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 한국 역사가 이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로 들어서게 되면서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관리할, 운영할 이제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개의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보통 우리가 대선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보통 우리가 총선거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총선거라고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총선거는 국회의원 모두 그러니까 200석이든 300석이든 전체를 교체한다는 의미가 네.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 두 개의 선거 중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선거는 사실은 이제 총선이 조금 더 와닿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헌법 개정이라고 볼 때 이게 총선에 영향을 끼친 것보다는 네. 대선의 모습을 바꾸는데 훨씬 더 많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활용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집권자가 권력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바뀐 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아가서 당선이 되는 네. 그런 어떤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선거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그 시기에 중요한 어떤 정부의 업적들이 당시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어떤 지향점하고 좀 일치한다는 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거 중에서 대선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또 대선 앞이기도 해서 그렇죠. 그 내용을 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얘기할 때 그 대통령 이름 석자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부 그렇습니다. 시절이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일단 그 대선의 방식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의 방식도 역사에 따라서 변화를 계속 겪어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변화를 겪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니까 그 대리자를 뽑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투표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직선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직선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라는 것을 빌미로 간접선거 간접선거. 형식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주권을 일정 부분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가 순탄한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직선제라는 기본 틀에서 네. 때때로 독재를 하고자 하는 정부가 나타났을 때, 정권이 나타났을 때는 간선제가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1대부터 이제 지난 대선이었던 20대까지를 20대, 예.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은 네. 각각의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서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대부터 20대까지 훑어주시나요? 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볼까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그 대선성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경우는 없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지루한 느낌도 있고. 좀 쌓였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좀 뭐 그때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각각 전부 다 좀 빛깔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50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고 초대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 안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연임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1대 네.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2대 대통령 선거를 할 즈음에 이제 국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당시 무소속 구락부라고 하는 이제 무소속 전체 모임이 클럽. 굉장히 세력이 강했었고 어. 반 이승만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우호적이었던 한민당조차도 우리는 이승만하고는 결별이야. 그래요. 이런 네. 판단이 서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 볼 때는 간선제로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어렵다.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 개헌하자라고 하면서 아. 뜻밖의 예. 국민 주권이 여기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직선제 개헌으로 2대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52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 지도자에 대한 뭔가 신뢰 그리고 익숙한 것에 대한 어떤 투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74% 득표로 직선으로. 예,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대 대선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직선제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 뭘 못 고쳤냐면은 중임까지 할 수 있다, 연임까지 할 수 그쵸, 있다는 그쵸. 것까지는 있었는데 그걸 못 고친 거예요. 이미 2번 했어요. 이승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풀자. 아하, 본인이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돼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헌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네. 숫자가 굉장히 애매해서 처음에는 부결되는 줄 알았는데 네. 저기 반올림하면 됩니다. 라고 아. 해서 그 유명한 4.4.5입. 4.4.5의 개헌을 통해서 3대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제적의원 뭐 3분의 2 이상 찬성 받으면 135.333인가요? 근데 그거를 표가 나와야 333을 되는데 버리는 거죠. 135표가 나오니까 그렇죠. 3333은 버려도 된다 이랬던 그렇죠. 거죠. 근데 아. 사람을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느냐. 그렇죠. 막 그렇죠. 이렇게 예. 비판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70%의 득표율로 당시 조봉암을 이기고 네.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이 선거는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선거가 사실은 영향을 끼쳐서 네. 1960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볼 때는 압도적인 정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선거 부정이 그 유명한 60년 예, 3.15. 3.15 예. 부정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로 당선은 되었으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됨으로써 네.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정부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각 책임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의원 참여연 합동회의에서 다시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5.16 군사 쿠데타가 아, 그렇죠. 일어나면서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63년 이 5대 대선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네. 이때 이제 그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네. 나 우리 어느 정도 지나면 민정 이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야? 예, 그래서 그게 이제 63년 정도로 봤었거든요. 63년 정도. 예, 그래서 한 2월 달 정도에 이제 민정 이양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이제 우리 군인들은 여기서 물러날 거다. 그리고 군부 안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정치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돌려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몇 달 사이에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때 이제 김종필이 만들었던 민주공화당,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민정 이양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대통령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니 이게 이제 5대 대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당시 민심이 좀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 이제 윤보선 후보를 단 1.5%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벌어졌던 1967년 6대 대선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슈 없이 그리고 이제 초기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 사실은 20화국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지만 일정하게 성과가 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 아직은 중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역시 여기에서 3번 하려면 이제 뭘 바꿔야 이 나라는 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이제 뭐 주변에서도 만들고 본인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7대 대선에 앞서서 그 유명한 삼선 개헌안이 삼선 개헌안 다시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3%의 득표율로 다시 당선이 됐는데 이때 그 상대가 누구였었냐면은 네. 김대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사실은 45%의 득표율은 굉장히 높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신인치고는. 그러면서 일정하게 이제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직선으로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선거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가는데 이번 선거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선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후계자를 기르겠습니다. 후계자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네. 아 이제 삼선까지만 하고 그러네. 저 사람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음에 유신헌법.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때 간접선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72년부터는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의원을 뽑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관 안으로 모아요. 아. 그리고 나서 후보를 뽑았더니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단일 후보군요. 단일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99.9%의 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8대 대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육관 선거라고 예, 하는 그렇게 해서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4번 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9대 대선 1978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99.8%의 지지율로 아하. 당선이 됩니다. 99.8, 1이 좀 0.2는 뭡니까? 떨어진 예. 거예요. 그러니까 기권표나 무효표 뭐 그래도 이런 좀 것들이 이게 있을 것 약간의 같습니다. 양심이 있었나요? 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뒤 이제 12.6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그렇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9년에. 예. 79년에 10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당시 총리였었는데 네. 역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얼마 얼마 못 지나지 않아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 일으키잖아요. 예. 그래서 물러나시지요. 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1980년에 그 신군부의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에. 그쵸.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체육관 선거를 할 거냐? 예. 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네. 난 체육관 선거 안 한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일단 낱말도 좀 문제가 있다. 통일, 주체, 통일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민회의를 뽑아놨으니 네. 나는 이거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형식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체육관 선거를 하지 않고 예. 각 지역에서 네.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뽑고 예. 그리고 야당의 후보도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간선이 그렇지만 간선제입니다.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12대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헌법 개정에 의해서 12대 대선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야당의 뭐 유치송 등 몇 명의 이제 후보들이 있었으나 전두환이 90%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식 대통령 선거인단처럼 보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누구를 지지하겠다를 명확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선거인단으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그러네요. 그런 방식이었기 다르네요. 때문에 예. 이게 간선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항쟁이 있었던 87년 대선도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 맞아? 국민주권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4.13 호원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6월 항쟁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네. 민주주의된 열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폭발했던 게 이제 그럼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어떤 헌법 개정이 네. 이제 최종 목표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정된 헌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당만 손을 잡으면 여당 이길 수 있다라고 보았으나 야당이 각각 지지세를 등에 업고 네. 독자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36%라는 역대 최저치로 당선이 되고요. 역대 최저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의 예. 득표가 있었으나 예. 이 선거가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색을 가장 많이 드러낸. 그러니까 71년부터 지역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사실은 독재 정권 하에서는 지역색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시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지역색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조금 압박하는 예, 예.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대선이다. 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92년에 14대 대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유명한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예. 야당이었던 김영삼 후보가 여당이었던 민재당 후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2%로 이제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5대 대선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에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수평적 정권 여당에서 교체. 야당으로. 야당으로. 아, 그걸 예.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군요. 네. 김대중. 그래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예. 40.3%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거꾸로 친여 세력이 분열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나아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뭐 후보를 보면 이회창, 네. 이인재 아.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권영길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제 이인재 후보가 가져왔던 득표가 사실 이회창 후보에게 갔다면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02년 이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의 노무현이 역시 49%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상대에는 이제 이회창 후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선에서는 이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 정당 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 대선에서 한번 표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아,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7대 대선 2007년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여당이 약했다고 할까요? 정동영 후보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때도 네. 이제 이회창 그다음에 좀 특별하게 기업가로서 문국현 이런 분들이 기억난다. 후보로 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대 대선에서는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우리 역사상 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사실은 이때는 후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후무는 아니었네요. 네, 전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무후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여당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야당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되었고 이때 이제 여당 역시 굉장히 아까 이제 정동영 후보보다 더 낮은 득표율인 홍준표 24%의 득표율로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후보가 다 알다시피. 2022년 20대 대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8%로 당선되었고 이재명 후보하고 0.7%라고 하는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최소 중소한, 예. 득표율 차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예. 새롭게 이제 21대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아. 상황이 됩니다. 야. 진짜 1대부터 요새 20대까지 이렇게 쫙 다 해주는 분 안 계세요, 방송에서. 네. 이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추앙합니다. 예, 약간 이제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다르네. 네, 그때마다 요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당시 정치 상황하고 그다음에 어떤 후보들의 성격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근대 그러니까 현대의 흐름 한 7, 80만 년의 흐름이 조금은 좀 쉽게 또 이해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20번의 대선 쫙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좀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대선을 몇 개만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직선제 대통령 선거와 간접 선거 형식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간접 선거 형식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정치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선거 자체로는 평가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선제를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87년 이전에가 조금은 뭔가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면은 87년 이후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각각 이제 87년 이전과 이후를 대표하는 선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87년 이전은 네. 아무래도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볼 수 있는 선거 중에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선거는 1956년 3대 대선이
조금은 3대 대선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1대 대선은 간선제였고요. 2대 대선은 이제 전쟁 중 치러진 직선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4.4 5.2부를 바탕으로 해서 3대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대선이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이제 각각 이제 정 부통령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때 이제 여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 이승만 이기붕. 그다음에 예.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 예.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조봉암과 박기출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예.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야당표가 수밖에, 갈리니까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정 부통령이 꼭 같아야 될 그렇죠. 필요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이제 표를 거군요. 하나 딱 뽑으면은 예. 이제 대통령을 뽑으면 부통령도 같이 뽑는 미국식 방식이 아니라 예. 대통령 따로. 선거 따로 그다음에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자유당 이승만과 그다음에 민주당 장면이 나는 민주당 장면 찍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을 다르게 해서 찍을 그래서 수 다르구나.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원래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유고시에 그 대통령 역할을 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가 만들어 놨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놨어요. 왜 어떤 노림수가? 왜냐하면 2대 대통령 때 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는 분명한데 네네. 그렇지만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은 누구냐면 이범석이라고 하는 네. 당내 2인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견제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자유당 밖에서 나를 지지하는 이제 함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무소속들이 네. 강세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더 지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야, 그때 정말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범석이 떨어지고 함태영이 부통령이 되거든요. 이게 3대 대선까지 이어져 온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라놓으니까 네. 이제 고민이 생긴 게 내가 대통령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기붕도 어쨌든 뭔가 부통령이 돼야 될 건데 이런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일단 거기까지는 좀 다음 이야기인 거고 네. 자기 대선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건너편에 있었던 신익희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인물인 거예요. 예. 신익희 후보가. 민주당 신입. 예. 그다음에 이제 농림부 장관을 맡았던 조봉암 같은 경우가 사실은 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지지세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진보당 조봉암도 만만치 그렇죠. 않았다. 그러니까 신익희 조봉암이 둘 다 만만치 않은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찌어찌 이제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신익희가 호남 쪽에 그 유세를 갔다가 기차 안에서 네. 심장마비로 죽는 돌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대선 상황에서 네.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그 죽으면서 급사하면서 예. 전국이 완전히 다 뒤바뀐 거죠. 그럼 신익희 후보의 표는 어떻게 갈지가 이제 네, 고민이 그쵸, 되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 쪽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다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합치자.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부통령 후보인 박기출 후보를 사퇴시키겠다.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는 거죠. 밀고 예. 우리는 그러면은 대통령 할 때까 민주당 우리를 밀어달라. 그러니까 조봉암 대통령, 장면 부통령 체제로 가자. 그렇죠. 그렇죠. 합쳐서.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뜻밖의 민주당이 신익희 추모표를 던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익 추모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향이 그러니까 자유당 쪽보다는 자유당이 조금 더 가까운 거고요. 네. 진보당이 조금 더 멀었던 겁니다. 오히려. 네. 근데 추모표를 어떻게 던져요? 그러니까 후보가 없는데. 무효표를 던지라는 거죠. 기권을 해라. 왜냐하면은 기표에는 남아 있으니까 예. 아직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이름은 남아 있군요. 투표용지에. 거기다가 찍어라 무효표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신익희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당대 상황이 얼마나 이제 조금 이승만으로 볼 때는 조금 이게 압박이었었냐면은 이른바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선거 대통령 대선 후보가 이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왜요? 이러면 이제 이게 저는 조선시대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은 그 갑자기 왕이 태종이나 그 다음에 영조가
양위한다고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갑자기 신하들이 양위하신다고요? 그럼 양위하셔야죠. 이러면 이제 바로 역적으로 처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위하면 절대로 신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되옵니다 해야죠. 예.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세자 나이 어리고 세자 그치. 경력 미천하고 이렇게 해서 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네. 이게 그런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연극 그러니까 한번 하자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각 사회 단체에서 이제 서명 그리고 막 그 시위 그래서 한 500만 명이 시위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후보로 나서야 됩니다. 그걸 원했군요. 이게 예. 이거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이 없어요. 지금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자기 지지세를 공고히 하려고. 예, 그래서 무려 서명도 300만 명을 받아가지고 야.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럼 나서는 거죠. 부득이 나는 안 하려고 했으나 예. 이렇게 국민들이 열망을 하니 네. 나는 이번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다. 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대 2대의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임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초조했던 거죠, 자기도. 초조하기도 예. 했었고 또 한편으로 뭔가 정치를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익희 조봉암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합쳐지면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예.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예. 결국은 어떻게 표가 나왔냐면요. 네. 당시 이승만이 504만 표가 나왔고요. 예. 조봉암이 216만 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무효표, 신익희 추모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185만 표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400만 표예요. 2위랑 무효표 합치면 100만 표 거의 차이가 비슷하네. 납니다. 거의 비슷하네. 그런데 이제 당시 진보당 그 당 관계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이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봉암 표가 98표가 있으면은 맨 앞하고 뒤에 이승만 표를 붙여서 이승만 100표로. 이런 사례가 그런 식으로. 꽤 있었다라고 증언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 진보당이 제대로 합쳤고 그런 부정 요소까지 없앴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합쳐지면은 더 바람이 일어났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짐작할 수 있냐면은 바로 부통령 같은 경우는 장면이 그렇죠. 민주당.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기붕을 물리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거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선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다음 선거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 4대 대선을 네. 또 보는 거예요? 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야. 왜냐하면 이미 부통령이 장면이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때 나이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81살이었거든요. 그럼 다음은 85살, 그렇죠. 5살이면은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니까 부통령도 신경 써라고 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3.15 부정선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이 만약에 수월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은 3.15 부정선거로 가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4.19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1956년 대선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러네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네. 3대 대선이었습니다. 또 이제 주목해볼 대선 언제로 가볼까요? 네, 87년 이전 대선 가운데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대선이 1971년 7대 대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이른바 40대 기수론. 40대 기수론. 네. 이제 현재도 40대 대통령 후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있죠. 이제 그때 40대 기수론은 거의 이제 하나의 바람처럼 휩쓸었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크게는 2명, 작게는 3명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철승. 이 전부 다 야당 후보들입니다. 김대중도 40대셨군요. 예, 41살, 45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제 40대 기수론이라고 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정치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 이제 젊은 사람이 할 때가 되었고 새바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사람이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거죠. 김영삼 같은 경우는 이미 27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선을 한 상황이거든요.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야당 원내 총무 후보에 나섰을 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나서는 게 이게 언론의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 다 똑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김대중은 떨어지긴 했으나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김영삼은 뭐 돌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다. 그럼 이 사람들 나가면 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치고받고 합니다. 예. 그런데 원내 총무 선거에서는 김영삼이 이겼는데 네.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는 이제 김대중. 결선 투표까지. 그래서 1차 투표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이 이제 해서 과반이 없어고 2차 투표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이 458표, 김영삼이 410표가 되면서 이제 김대중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치열했다.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 김대중 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서고 네. 야당에서는 이제 김대중이 후보로 나섰는데 이때 이제 특이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제안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에 있었던 삼성개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예. 지금 그 상황에서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를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네. 빈부격차, 돈원격차, 그다음에 노동, 노사공의, 그다음에 부유세 신설, 그다음에 북방예전, 남북교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책들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정책이 이제 신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그럼 정책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생경했던 정책도 대선이었다. 생경했던 거였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갈아보자도 있기는 한데요. 네. 조금 더 세련된 방식,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세요. 잠깐 라임이 네, 굉장히 갈갈갈. 예, 이렇게 예.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김대중 후보가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여당 측에서 어떤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집권당이 대만의 총통제와 같은 영구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예. 이제 국민들로 볼 때는 정책도 좋고 그다음에 신선하다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여당이 좀 위험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건 거죠. 사실인가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금방 아실 예, 텐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권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간첩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론을 좀 이렇게 희석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됐던 걸로 보여요.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가 관여를 했었는데 예.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후보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하십시오. 근데 박정희 후보가 이 말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무슨 그 말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 바로 뭐냐면 예. 나에게는 이게 마지막 선거고 마지막 선거고 예. 그리고 나는 후계자를 양성하겠다. 키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고 끝이다 나는. 혹시 공화당에서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 말고 예. 다른 정치인이 사람. 나와서 후보가 될 거다. 이 얘기를 되게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앙정보부에서 그래서 이게 선거 해야 전략이니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예.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박정희를 설득했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김대중 후보가 제기했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됐지만 예. 안타깝게도 김대중 후보가 얘기했던 총통제, 장기 집권의 체계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 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거군요. 로 가는 영구 집권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마지막 선거라는 말이 네. 사실로 다가온 거죠. 이제는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국민이 못 뽑는 87년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7년 이전에 마지막 직선제 얘기도 했던 게 무려 71년이었다고 보시면 그러네. 16년 동안 국민들이 대통령을 예, 그쵸. 뽑아본 못 적이 뽑은 없는 거죠. 네. 예. 아까 이제 그 87년 대선 때 지역주의가 가장 이제 두드러졌다고는 하셨지만 네. 요때 71년 7대 대선 때 사실 지역주의가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갑자기 영남 후보 그다음에 호남 후보 요게 부각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촌야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 김대중 후보가 목포에서 당선이 됐는데 여촌야도? 이 여촌야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여당이 강하고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야당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들의 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도 여기가 아무래도 도시화가 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가야 당선된다. 그래서 당시 야당의 주요 거점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도시였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71년 선거에서 영남, 호남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지역을 살짝 이제 끌어냈다가 예. 그게 이제 87년에 후보들이 갑자기 그렇죠. 부산, 충청은 누구, 충청, 예, 네, 영남은 누구, 경북,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충청도까지 캐스팅 보트로 등장을 맞아, 하는 맞아. 예. 그런 어떤 지역주의가 가장 이제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무마시켰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2년 선거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산 출신 노무현. 아, 그렇지. 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발휘된 대선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네. 노무현 이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부산 출신이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력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널리 알려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군사적인 어떤 연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막상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보통 야당은 보통 경상도를 제외하고 후보를 많이 내는 편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산 쪽에서 후보가 나왔다라는 것이 그렇지. 큰 의미가 있었고 예. 그런데 그거를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로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인물이 노무현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 과연 나설 수 있을까를 아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대선 후보 선출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예, 겁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유력 후보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이 후보 선출 방식 자체를 조금 국민들과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의 국민 경선제를 도입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야당 후보를 뽑는데 국민 경선제. 네. 예. 아까 이제 김대중 후보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투표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를 하자.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이 일정 부분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게 현장이 됐든 아니면 중계가 됐든 후보들의 발언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도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던 그들만의 리그를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 후보지만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 당 후보를 뽑게 되면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열풍을 일으켜서 예. 총 16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그랬어요? 경선 과정이. 그래서 그 16번의 과정을 하나 넘어서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노무현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사람이 해야지. 점점 우리는 이 사람을 눈덩이처럼 지지한다. 점점.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해서 일단 야당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당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비해서 조금 열세였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또 대통령 후보였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월드컵 유치에 굉장히 큰 공을 했던 정몽준 후보하고 예, 예. 단일화가 그렇죠.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전날 이제 맞아, 깨지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 인터넷이요. 인터넷. 그 전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일화가 깨졌다는 얘기가 사람들 손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네, 그래서 이거 복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또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대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은 당시 여당의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제 이겨내게 되는데요. 퍼센테이지로는 2.3%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산 경남권에서 이제 김대중보다 한 27% 정도 득표를 좀 2배 정도 많이 많이 한 거죠, 했고요. 훨씬. 그래서 27% 정도를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전체로 보면은 이회창 후보가 300만 표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260만 표,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72만 표,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26만 표를 노무현 후보가 앞서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겼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한계는 여전히 예. 드러난 대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나마 좀 그거를 뚫으려고 했느냐, 그거를 음.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그거를 깨트려 보려고 했던 선거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있다. 않을까 하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경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 당에서 알아서 네. 밀실에서 공천하는 방식은 이제 이 선거 이후로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한국 현대사 속 대통령 선거의 변천을 살펴봤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면서 선거 앞두고 우리 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민 주권이라는 말로 이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그 주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뭐 선거하지 않아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없다면은 가장 그래도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누가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그래도 조금 더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는 여러분이 그 투표했던 그 경험으로 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엔 저희 잡지사 직원들도 투표를 꼭 할 거기 때문에 하루 정말 이례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박광일 선생님은 대선 끝나고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